476년 장수왕은 백제 정벌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한강 유역에서 굳건한 패권을 선언했습니다. 한성은 불탔고 백제는 웅진으로 밀려났으며 고구려의 깃발은 남방에 요지마다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장수왕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성을 차지한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백제가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신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남하의 위기의식을 느낀 신라는 백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했고 이는 훗날 나제동맹으로 이어지는 복선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이를 간파하고 한강 일대에 군영과 군창을 설치하며 점령지에 대한 통치를 체계화했습니다. 각성에는 충성도가 높은 장군과 대신을 배치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물자 지원과 토지 정비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장수왕은 점령지 주민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고구려식 법령과 백제식 전통을 절충하는 유화정책을 폈습니다. 일부 백제 귀족들에게는 자기를 주고 고구려 내 귀와 귀족과 혼인동맹을 맺게 하여 통합을 꾀했습니다. 또한 수도 국내성과 평양성 사이의 행정 병참로를 정비하고 요동 방면에는 감시망을 강화하며 북방에도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는 외부의 칼끝보다 내부의 불씨를 끄는 데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장수왕은 오랜 전쟁을 치르며 느슨해진 귀족들의 충성심을 다잡기 위해 정내 조회를 강화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세와 병력 보고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무열대형의 개편, 궁궐 수비대 재조직, 지방 방어체계의 표준화 같은 일들은 모두 이해에 시작된 중요한 군제 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476년은 겉으로 보기엔 정적이었으나 실상은 전승 이후의 질서를 다지는 내실의 해였습니다. 장수왕은 승리 위에 안주하지 않고 백제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기반부터 짓밟고 있었고 이는 곧 삼국 균형의 축이 무너져가는 불안한 조짐을 의미했습니다. 바야흐로 고구려의 힘은 남쪽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신라와 백제는 그 그림자 아래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477년 고구려의 하늘은 외적으로는 더없이 푸르렀으나 그 안쪽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풍엉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북연의 마지막 황족이었고 북위의 추격을 피해 고구려로 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장수왕은 그를 받아들였고 평양의 황궁 한편에 자리를 내주며 만국의 군주에게 예를 다했습니다. 겉보기엔 우애였으나 속내는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북연을 흡수하며 북방 지배의 명분을 강화하려 했고 풍엉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평양성이 안정되자 고구려 내부에서는 풍엉의 존재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름한 황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북연계 유민과 귀족들은 갈수록 목소리를 키웠고 일부는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풍엉 역시 점점 고구려 안에서의 처우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그의 언행은 조심스러움을 잃어갔습니다. 장수왕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기다렸고 정적이 실수하길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엉이 몰래 사신을 북위에 보내 자신을 다시 북연 황제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장수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풍엉을 체포하고 그를 따르던 귀족들과 사병 세력도 일제히 숙청했습니다. 풍엉은 더 이상 전 왕조의 상징이 아니라 반역자로 몰려 처형되었고 그의 무리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구려의 정치 구조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장수왕은 이 일을 계기로 평양 내부의 권력 분산을 경계하며 중앙 집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각 지방의 유력 귀족 가문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고 이후 등장하는 장수왕 말년의 철권 통치 기반이 이때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숙청이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백제도 신라도 북위도 이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양은 겉으론 고요했으나 그 속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장수왕의 통치는 점점 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477년은 장수왕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위협을 먼저 제거하며 고구려 태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재확인한 해였습니다. 백제를 멸한 칼은 이제 자신 안에 그림자까지 겨누고 있었고 고구려의 정치는 점점 침묵 속에서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478년 장수왕은 전장 대신 외교의 무대를 택했습니다. 백제를 무너뜨리고 풍엉의 반역까지 숙청한 후 그는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고구려의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칼 대신 서신으로 화살 대신 조공으로 삼국과 주변 강국을 조율할 때였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남조에 유송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장수왕은 유송 황제에게 예를 다하는 글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며 고구려왕 낙랑군공이라는 칭호를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명분상으로는 남조의 책봉을 받는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고구려가 남조를 외교 무대에서 능란하게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송의 국경 너머에 신라와 백제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우위를 남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에 장수왕은 마치 서늘한 바둑의 고수와 같았습니다. 북위와 유송 두 강대국 사이에서 조공과 외교문서를 주고받으며 어느 한편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고 필요할 때는 친한 척, 필요할 때는 거리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유송의 책봉을 받으면서도 북위와의 무역과 외교를 끊지 않았고 국경지대에서의 충돌은 애써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479년 남조에서는 유송이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인 제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지만 장수왕은 예의 그 신속함으로 곧장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외교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대중국 외교에 있어 얼마나 노련하고 빠른 대응력을 갖추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제나라 또한 고구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장수왕을 다시 고구려왕 낙랑군공으로 책봉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고구려는 연속된 책봉을 통해 국제 질서 속에서의 위상을 확보했고, 이는 장수왕이 남아 정책을 잠시 쉬어가는 동안 얻은 전략적 정지점이었습니다. 480년 장수왕은 더 깊은 계산 속에 고요를 유지했습니다. 한강 유역의 군사거점은 여전히 고구려의 깃발 아래 있었고 백제는 아직 웅진에서 재정비 중이었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다음 공격을 두려워했지만 장수왕은 더 이상 섣불리 검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양성과 국내성, 요동성과 남하지역을 잇는 물자 유통과 사신통로, 병참 기지를 재정비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한 번의 대전 이후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정적은 더욱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이 세 해 동안 장수왕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흔들림 없는 의지였고 그의 외교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남조와의 외교 관계는 고구려의 체면을 높이는 동시에 신라와 백제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심리전이었으며 장수왕은 검을 다시 빼들 그날까지 지도를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481년 장수왕은 침묵 속에서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여전히 웅진에 움츠려 있었고 신라는 조심스레 동맹에 손을 내밀었지만 고구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협이 되었고 남방의 두 국가는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장수왕은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지만 궁궐 안과 지방 곳곳에서는 전쟁보다 더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가 주력한 것은 바로 내부 정비와 국방체계의 철저한 구조화였습니다. 그는 한강 유역의 주둔한 군사 조직을 평양 중심으로 다시 배열하고 도성 수비대와 변경 수비대를 이중화하였습니다. 고구려 특유의 기병 부대는 북방의 요충지로 재배치되었고 남방에는 요새형 병참기지들이 하나둘 더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재편은 고구려의 영토가 넓어진 만큼 생긴 취약지대를 보완하는 구조였으며 장수왕은 이를 통해 고구려 전체를 하나의 방패로 묶는 작업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482년 장수왕은 평양성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이미 수도는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는 여기에 정신적 구심점을 더하고자 대규모 불사와 종묘 개건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사업이 아니라 민심 결속과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성에는 불상과 사찰이 대거 세워졌고 지방 귀족들이 이를 후원하게 하여 그들의 자원을 자연스럽게 중앙에 집중시켰습니다. 이 무렵 장수왕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 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황태자 고련 훗날 문자왕을 중심으로 왕실 내 교육 체계와 정치 훈련을 체계화했고 장차 고구려의 정통성과 군사 노선을 흔들림 없이 이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는 장수왕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제국의 설계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83년 삼국 간 긴장감은 보이지 않게 요동쳤습니다. 백제는 웅진에서 국력을 다시 끌어올리려 했었고 신라는 백제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꾀하며 점차 고구려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장수왕은 백제에 대한 제2의 공격 계획을 주변 대신들과 논의하였으나 신라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실행을 보류했습니다. 이 시기 장수왕은 준비된 침묵의 정치로 상대방에게 스스로 지치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484년 장수왕의 말년은 겉으론 조용했으나 안으로는 거대한 왕국의 톱니바퀴들이 삐걱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불만을 품은 귀족 일부가 중앙에서 밀려났고 반대로 신흥 귀족들이 권력을 잡으며 내부 권력 구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특히 요동과 남부 지방에서는 토호들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문자왕대의 숙청과 개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수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움직이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평양성 내부는 더욱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명령 하나로 여전히 수만의 군사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85년 평양의 하늘은 낮게 깔렸고 고구려의 태왕은 조용히 검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이미 전장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의 명령은 아직도 국경의 산맥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해 그는 조용히 황태자 고련을 좌장으로 삼아 국정을 점차 이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었습니다. 장수왕은 한 명의 황태자를 단련시키기 위해 하나의 나라를 고스란히 실습장처럼 내어주었습니다. 고려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장수왕의 정치와 외교, 군사와 신하 다루는 법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배우던 인물이었습니다. 장수왕은 고련에게 직접 조공사절단을 꾸리게 하며 남조 제나라와의 외교를 시켜보았고 일부 지방행정의 군권을 맡겨 토, 귀족 통제 실습을 하게 했습니다.
장수왕은 자신의 왕자를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무게와 고도, 판단의 책임까지 함께 체득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486년 장수왕은 모든 귀족들에게 평양으로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분은 조정회의였지만 실제로는 전국 귀족들의 세력 분포와 충성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정치적 정비였습니다. 일부 지방 호족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고 이들 중 몇몇은 불참을 선언하며 지방의 자치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불참한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하거나 그 지역을 황태자 휘하의 신진 귀족들로 대체하면서 왕권 강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487년 한강 유역에는 웅진 백제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주왕 이후 동성왕이 즉위하면서 백제는 신라와의 연맹을 강화하고 있었고 고구려의 남방 통제선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다음 왕에게 남겨줄 시험지였습니다. 장수왕은 더 이상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검은 이제 황태자에게 들려줘야 할 시대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488년에서 490년까지 장수왕은 병석에 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몸은 늙었고 기억은 흐려졌지만 하루에도 수십 차례 보고가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결정은 태왕이 내린다는 구호를 허물지 않았고 최후까지도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권이란 죽음의 문턱까지 지켜야 할 무게였고 고구려는 그것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황태자의 정치 노선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고 고련이 실수할 때에도 오히려 그 실수가 끝까지 어떻게 수습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아버지 광개토왕에게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왕이란 스스로 일어나는 자의 자리라는 것. 491년 장수왕은 향년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394년에 태어나 413년에 즉위한 이래 무려 79년 동안 고구려를 통치한 군주로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이 전례 없는 장기 집권은 단순히 수명이나 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권력 장악, 정교한 외교술, 냉정한 전략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태왕으로서의 무게를 끝까지 짊어진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고구려의 시대적 전환이었습니다. 겉으론 고련이 왕위를 이어 문자왕으로 즉위했지만 실상은 고구려가 제국의 확장기에서 내부의 균형기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새로운 정세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방의 말갈과 거란도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장수왕이 떠난 후 고구려는 더는 그처럼 완벽한 균형추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장수왕의 통치는 정복의 역사이자 통합의 역사였고 그의 죽음은 제국이 가진 가장 단단한 기둥 하나가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대했지만 그 강대함을 설계하고 유지한 이는 분명한 사람, 장수왕이었습니다.